한 권의 책을 키워드로 다양한 생각, 감정을 나눠봅니다. 북끄북끄 골라먹는 지식 편의점의 저자 북튜버 이시안 씨, 그리고 오늘부터 프리웨이에 합류하십니다.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뭐 이시안 씨가 계속해서 이 코너를 같이 하셨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 박사 씨는 오늘부터 이제 처음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색하지만 딱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본명이신 거죠? 네, 본명입니다. 네. 이런 질문 한 10,000번쯤 받아보시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한 10,000번쯤 더 들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성이 박이고 이름이 사, 외자고요. 사가 무슨 뜻이 있어요? 네? 한자어겠죠? 아, 네. 선비사자를 쓰고 선비사자.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호적 그 신고를 할 때 그 한자도 이제 충동적으로 이제 써놓으신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 다행히 뭐 뱀사자라던가 이렇게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쉬운 한자를 아셔서 덕분에 이제 선비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혹시 동생이나 이런 분들 있으시면 이름이 또 그 비슷한 결인가요? 아니요. 저희 형제들은 다 이름이 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혹시 내가 주워온 아이가 아닌가, 어디선가 쪽지와 함께 오늘 읽을 책에 나오는 것처럼 쪽지와 함께 뭐 이렇게 던져진 아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때 장난기가 제일 심하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좀 더 특별한 뭔가를 좀 주시고 싶었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박사 씨의 합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어볼 책, 오늘 첫 번째 그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책을 읽으셨느냐 여쭤봤더니 굉장히 좋은 고전들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저희 힘들었어요. 네. 굉장히 자라투스트라까지 읽고. 자라투스트라. 네, 이후에 합류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할 일은 없겠군요. 네. 그래서 고전, 그럼 고전 중에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고전하면 이 책을 안 읽을 수는 없다. 이 자기 앞의 생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 제 주변에 많은 문청들이 인생의 책으로 꼽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또 얽힌 이야기들이 또 재미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추천했습니다. 네,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 자, 박사 씨의 이제 추천으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저자인 에밀 아자르, 유명 작가인데 현재 시기에 어떤 표현을 하면 이제 부캐, 이 에밀 아자르가 이제 본명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캐릭터로서 이제 책을 발표한, 그래서 후에 이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재밌는 이야기를 남기게 많이 됐는데 이시안 씨가 이제 작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원래 이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실 훨씬 더 많이 알고요. 왜냐면 자기 앞의 생이라는 책을 알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름은 로맹가리입니다. 로맹가리. 그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같은 좀 유명한 작가인데, 근데 이분은 뭐 그런 것도 유명하지만 여배우인 네모테르의 주연 배우인 진 세버그와 결혼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그 당대 스캔들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일으켜서 나름 좀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많은 있는 그런 작가예요. 근데 그런 작가가 이제 약간 나이가 들면 평단에서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맨날 비슷한 것만 발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과거의 어떤 영광에 안주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내는 작품들 다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 에밀 아자르가 처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소설들을 발표를 해요. 그러다가 이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소설 하나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쓴 소설이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이 자기 앞의 생이거든요. 이게 또 요즘 말로 이제 대박 터졌다라고 할 수 있죠. 대박이 터져서요. 그러니까 원래 세계 3대 문학상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이 있고, 그리고 영어권 소설한테 주는 맨부커상. 프랑스 쪽 그런 쪽의 언어권한테 주는 상이 바로 공쿠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쿠르상을 원래 로맹가리라는 이름으로 받거든요. 근데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군요. 에밀 아자르의 어떤 자기 앞의 생이라는 책이 이렇게 딱 발표가 되자 로맹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걸 모르던 시절에는 그래, 역시 로맹가리는 이제 한물 갔고 새로운 작가인 에밀 아자르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군. 뭐 이런 평들을 쏟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평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러니까
로맨가리라는 이름으로 또 책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뭐 옛날 영광에 취해서 그러다가 이제 한물 가니까 신진 떠오르는 에밀 아자르를 흉내내고 있다. 뭐 이렇게 실력도 안 되면서 흉내내고 있다. 이런 식의 평도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밝혀진 게 나중에 이제 로맨가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거든요. 그 진 세버가 먼저 비극적인 죽음을 갖고 나서 네. 한 1년쯤 있다 이제 사망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래서 죽고 나서 한 6개월, 1년 정도 있다가 그때 이제 그 글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에밀 아자르였다. 네. 이러면서 그때 그 이른바 평론가들이 멘붕에 빠진 거죠. 뭐 좀 깐다고 깠는데 이게 사실 같은 사람이라니. 이게 도대체 나는 까막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평론가들 안 되겠네요. 뭐 그렇지만 뭐 그런 일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면 우리나라 평론가들이라고 참 그 함정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요.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네. 제가 사실은 그 며칠 전에 다른 프로에서 이제 소개를 하느라고 다시 한번 읽었던 게 바로 기피의 강요, 쥐스킨트의 어떤 소설이었는데 네. 바로 그 소설이 바로 이런 맹점을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자, 로맨가리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다가 에밀 아자르라는 또 다른 어떤 부캐로서 네. 그 작품을 발표했을 때 이 두 작가, 한 명의 작가의 두 개의 캐릭터, 작품 세계가 달라집니까? 뭐 사실은 뭐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뭐 에밀 아자르는 뭐 이제 신진이고 뭐 로맨가리 한물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게 차이가 클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작가들은 모든 작품에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이를테면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도 별로 없었을 게 워낙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맨가리가 나중에 이제 에밀 아자르의 삶과 죽음이라는 글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이제 작품을 쓰면서도 이 자기의 두 캐릭터의 그 작품들이 연관되는 부분들이나 비슷한 표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약간 심어 놓습니다. 약간의 어떤 힌트라든지 혹은 어떤 요새식 표현을 하면 그 마블 유니버스처럼 각각의 독립된 영화지만 하나의 세계관을 엮일 수 있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맨가리는 약간 뒤에서 재밌어 하면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고요. 한 기자가 와서 그러니까 당신과 그 에밀 아자르의 작품들이 좀 비슷한 데가 많다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랬을 때 이 노 작가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 젊은 작가가 아무래도 내 영향을 받은 모양인데 나는 그 젊은 작가한테 뭐 그렇게 뭐 표절이라던가 이런 걸로 시비를 걸 생각은 없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의 그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같으면 너튜버들이 엄청 밝혀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공부한다 하면서. 네. 하긴 요새 같은 시대는 소위 비밀이 없는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만 해도 시대가 순진했잖아요. 손글씨를 쓰고 편지를 보내고 하던 시절이었고 또 원한다라면 외부와의 어떤 그 접촉이나 관계를 이제 끊을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낭만적인 시대이자 더 뭔가요 로맨스가 좀 존재했던 시대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맞아요.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생긴 거고 아마 지금이었다면 뭐 누가 내가 밝혔다 이런 글들이 올라가고 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글이 성지글이 되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요란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요즘이 오히려 더 로맨틱한 느낌도 드는 게 그런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또 라떼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몰랐었던 거잖아요. 요즘은 알면서도 이른바 부캐라고 해가지고 그걸 인정하죠. 부캐 자체를 인정해 주죠. 아예. 저 사람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예 뭐 그 매드크라운 같은 경우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복면 뒤집어 쓰고 나온 사람과 좀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걸 갖다가 누가 그래 사실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면이 또 있죠. 그런 식으로 부캐라는 면들을 인정해 준다는 건 그러니까 사실 에밀 아자르 그러니까 로맨가리도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정말 한번 인정받고 싶다. 원래 내가 가졌던 뭐 그 나의 이름값이 아니라 정말 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또 낸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편견을 좀 깨고 싶다라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능 프로그램에 복면 이게 다른 프로그램이라 아니 상관없습니다. 복면 쓰고 노래하는 프로도 있고 복면 노래 복면 노래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가 실제로 기존 가수들이 자기 이름값을 다 내려놓고 정말 노래 실력만으로 한번 평가받고 싶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부캐라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좀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사실 요즘은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그때만 해도 로맨가리 같은 경우가 로맨가리는 어쨌든 간에 유대계였었고 에밀 아자르의 그 아자르라고 하는 성은 아랍계에서 굉장히 흔한 성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편견들이 이제 로맨가리를 이제 휩싸고 있었고 그런 어떤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그 편견에 이제 기반해서 해석을 했다면 이제 에밀 아자르 같은 경우는 그런 편견 자체를 이제 떨어낸 상태에서 이제 글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보기엔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할 만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 참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작품을 쓰든지 간에 그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대인적인 어떤 시각으로서 바로 이런 부분을 기술하고 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서울대 연고대 출신의 어떤 작가다. 그러면 그는 역시 명문 대학 출신다운 어떤 기득권적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텍스트를 그러니까 작품을 작품 안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작가의 어떤 연장선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벗어난 작품으로 세상에다 한번 자기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다. 네. 근데 사실 뭐 지금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조앤 롤링 같은 경우가 자기가 너무나 그 해리포터로 너무나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것을 좀 벗어나서 자기가 작가로서 이제 평가를 받고 싶다라면서 그 로버트 갤브레이브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이제 작품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런 방식도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유효하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저도 라디오 다시 하면서요. 테디라고 저도 텔레비전에 있었던 제 이미지 많이 지우고 싶어요. 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북구북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부끄럽네요.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오늘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로맨가리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 모모 10살 소년입니다. 이제 후반에 14살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긴 합니다만 이게 일종의 성장 소설이다라고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간략하게 줄거리를 좀 요약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이 주인공은 모모, 그러니까 그 원래 이름 모하메드예요. 모하메드. 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없는 7층에서 그 로자 아줌마와 그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로자 아줌마는 그 아우슈비츠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직 창녀예요. 네. 이 창녀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돈을 받고 돌봐주는 일을 이제 하고 있고요. 모모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그 모모는 로자 아줌마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굉장히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죠. 그렇지만 모모는 어쨌든 이제 성장기 어린애니까 왜 나는 엄마가 없는가, 왜 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반항을 하기도 하고 그런 그 자기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말썽을 피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로자 아주머니가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게 되죠.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가 되고요. 이 모모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오던 이제 양육비가 이제 끊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게 단지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엘리베이터 없는 7층이라고 하는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을 둘러싼 동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 모모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이제 다 어떻게든 거절을 하고 우리 로자 아주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뭐 10살이었다 14살인 걸 알게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어린애잖아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다 거짓말을 하고 거의 이제 정신을 잃어가는 로자 아주머니를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로자 아주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로자 주머니가 이 시체가 이제 썩는 냄새 때문에 이제 그들이 숨어있던 골방이 이제 발견이 되는 이제 그런 좀 비극적인 끝을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끝까지 읽고 나면 이것이 그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제목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결국 뭐 주변에서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뭐 훈훈하게 성장해 나간다 이런 어떤 전형적인 어떤 성장 드라마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생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온전히 나의 것으로서 내가 걸머지고 가야 될 무엇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메시지가 좀 무겁게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네. 중요한 건 그 이제 자기 앞에 생이잖아요. 네. 자기 앞에 생이 원래 원제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느낌으로는 여생에 좀 더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생. 여생. 근데 그 여생으로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생이지만 이 보통 사람이 이제 그렇죠. 미래생이란 이름 개념이 더 이제 여기 맞다. 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생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걸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생책으로 뽑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메시지가 참 재밌는 게 이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이 책의 아주 극초반 부분에서 이 모모가 그 할아버지, 하메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할아버지는 아주 나이가 많고 또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면서 그렇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대답과는 이제 비껴가는 다르죠. 대답인데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모모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극적인 그 결말을 좀 연상을 하게 하는데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문장이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는 문장이라서 저는 그 시작과 끝이 정말 아주 완벽하게 맞물리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미상관. 들어요. 네. 근데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모모라는 포크송 있었잖아요. 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네. 저는 그게 모모가 사실 모모가 문학사에 두 명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네. 미카엘 엔데 소설. 네, 시간도둑에 관한 네. 모모와 네. 그다음에 여기 모모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도둑 모모인 줄 알아요. 네. 여기 모모는 좀 덜 유명해서 걔보다. 근데 여기 우리 자기 앞에 생의 모모 그 얘기가 자기 앞에 생의 모모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책의 메시지는 딱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이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태도라는 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많은 성장 소설, 성장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건 네. 삶의 냉혹한 어떤 진실보다는 그래도 삶은 살아볼 만하다라고 하는 약간은 판타지스러운 네. 그리고 그래서 따뜻하고 뭔가 좀 더 온기가 느껴지는 이런 것들로서 좀 더 많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책은 아주 냉혹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에는 특이한 게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정상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족들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거의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이를테면 난민들이고요. 뭐 혼자 살아남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빼앗겼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아이를 갖고 싶으면 낳을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형태가 없는데 단 한 번 그 모모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가족 애라는 걸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서로 지탱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완전한 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 엘리베이터 없는 7층 건물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엘리베이터 없는 7층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서로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서로에게 애정을 기울이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자기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되게 많이 이제 아껴주고 또 보호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헬리의 마지막 입수의 어떤 확장 버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 박사 씨가 이 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때 문득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그 몇 년 전에 칸에서 그랑프리 받았죠.
고레다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 같은 말하자면 어떤 대안의 가족으로서 실제 가족이 아닌데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살피며 연대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잔잔한 감동을 줬었는데 저도 사실 영화가 떠올랐는데 굉장히 결이 다르네요. 저는 스위트홈이 떠올랐거든요. 스위트홈이요? 네. 혹시 그 OTT에서 지금 요새 하고 그렇죠, 있는 그 스위트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잔인한데 이것도 잔인하잖아요. 사실 보면. 사실 잔인하죠. 근데 예. 그 정말 서로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약자들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게 사실 가족도 힘든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스위트홈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그 유사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 친구를 위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좀 준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 이런 그 사회적 타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자들 사회적 타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약자들 사이의 어떤 유대나 관계 속에서 그래도 살아갈 힘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회가 그래도 아직 따뜻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개념들을 좀 같이 스위트홈에서도 봤거든요. 저는 그래도 제 영화가 맞았다고 봐요. 제가 심판하면 되나요? 지금 여기서? 대중성 위주로 좀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배경을 좀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970년대 전후에 이제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모모가 로제 아줌마가 키우긴 하는데 대부분 이런 소설에서는 이제 부모를 찾는 어떤 그 여정을 통해서 네. 뭔가 어떤 이야기를 심고자 하는 것이 어떤 작가의 욕망인데 네. 이 책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모모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굉장히 그리워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 속에 아주 모성애가 강하다고 이야기되는 암사자를 자기를 찾아오는 상상을 한다던가 네.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모모도 자기의 이제 친가족을 찾아 나서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버지가 오는데요. 그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가 이제 찾아오게 되면서 좀 뭔가 이제 감동적인 어떤 장면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왔는데 이제 그 로제 아주머니가 이제 모모를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유대인 아이를 내가 실수로 당신의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키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밉니다. 그랬더니 종교가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매몰차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물론 이제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거의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원하는 것들은 사실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화화된 어떤 가족의 어떤 그 세계관을 이제 해체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는 건 이웃들이고 그 아버지는 네 종교가 무엇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조건들을 막 따지면서 그 조건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가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정말 말 그대로 그 이웃들이야말로 이웃 사촌이 아니고 이웃 가족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사 가족이 더 가족을 대체하는 요즘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웃들과 함께 하던 공동체적 어떤 삶으로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또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 그 고아들을 키워주는 건 그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복지 역할을 그 마을이 감당을 했었는데 이게 또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런 마을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이 도시에 이렇게 모여 사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게 없어지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 건물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물인데 여기가 하나의 마을인 거죠 지금. 그 마을에서 어떤 공동체 유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발현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산업화 돼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복지도 없고 지금이야 어떤 복지 제도가 있었지만 그땐 그런 것도 없었던 때잖아요. 이런 것에서 그런 예전에 공동체의 그런 향수나 공동체 어떤 유대감들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 소설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 이웃의 그 존재도 사실은 제가 그 엘리베이터 없는 7층 건물 말하긴 했지만 단지 그 건물이나 그 이웃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이 모모 같은 경우 길에서 어떤 아름다운 금발을 가진 나딘이라는 아주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는 프랑스인이고 그 남편은 의사고
아이들 정말 이제 인형 같은 도자기 같은 아이들이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중산층 가정에 잘 사는 이 난민들의 세계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여성분이죠. 그런데 그 여성분도 이 모모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모모를 도와주려고 하고 결국 마지막으로 돕는 것은 이 가족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직계 가족, 피를 통하고 있는 직계 가족으로만 몰아넣고 나머지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정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가 가족애를 신화해서 그것이 어떤 완결체인 것처럼 완전체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그 완전체를 갖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중심의 어떤 그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타 가족들을 배타적으로 보게 되는 어떤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 그것들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좀 더 완벽한 우리들의 삶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라고 또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You're listening to one of the best radio stations around. You're listening to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오늘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그리고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북구북구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모모와 로즈 아줌마, 소위 이제 유사 가족이라고 부르죠. 어떤 혈연으로 엮여 있는 가족은 아닙니다만 그 유사 가족의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아끼면서 또 가족으로서의 어떤 애정을 느꼈던 뭐 그런 장면들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모가 사실은 로즈 아주머니를 버리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는 간접적으로 얘가 나오지만 외모가 되게 사랑스러운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기 이렇게 그 좀도둑질을 해서 먹고 사는 것도 있고요. 말하자면 좀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만 자기 경제력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픽업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 의리를 버리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정말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는 그 로즈 아주머니 곁을 떠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애정이 정말 깊고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 로즈 아주머니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서 병원을 가고 싶지 않다. 병원에 가면 나를 제대로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 때문에 정말 그 어린 나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역할을 떠맡게 되는구나.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핵심 중에 또 하나잖아요. 이 어떤 어린 소년을 계속해서 그 거친 삶 속에다 던져놓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 읽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좀 제 스스로 잔인하면서도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래도 어쨌든 중간에 소소한 이야기들은 사랑스럽게 흘러가잖아요. 뭐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그냥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아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마지막에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마지막 장면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아니 이런 좀 어쨌든 자기 앞에 생이라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책이라고 꼽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아름답고 즐겁고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그 아주머니가 죽는데 이 아주머니가 병원 가기를 싫어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아이가 아주머니가 죽은 거를 속입니다. 밖에다가 어디 그 친척집에 가셨다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 지하실 문을 뜯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주머니의 돌아가신 지 한참 시신이 있었죠. 시신이 이미 미라가 진행된 시신이 있고 그거를 이 아이가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마지막에 좀 약간 섬뜩하게 끝난다. 근데 또 마지막 장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끝나니까 마지막 장면은 저는 좀 굉장히 좀 제 어떤 상식은 깼었는데 근데 굳이 여기서 정말 너무 아끼는 장면을 뽑자라고 한다면 이 장면이야말로 정말 그런 사랑이 없으면은 사실 감당하기 힘든 건데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 마지막 장면은 사실은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같다라는 느낌도 했어요. 자, 이 참혹하기까지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장면을 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마치 질문을 던지는 듯한 그것이 당연히 아름다운 장면으로서 끝났다면
그 책 안에서 이 작가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며 그냥 끝날 수 있는 아주 쉬운 네. 엔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나는 이런 책을 썼는데 당신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에 과연 동의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듯한 그런 어떤 작가의 결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정말 사회적 제도부터 삶이란 무엇인가까지 진짜 아주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사회적 제도로서 과연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이제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좋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글을 쓰는 도중에 이를테면 아 이분은 아직 살아 계시다 뭐 라던가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다라던가 하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종 넣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그 이후에도 잘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암암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된 이걸로 이 아이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아이가 또 어떻게 성장을 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랑을 가지고 삶을 구축해 갔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약간 좋았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우리가 남녀간의 어떤 알콩달콩함 또는 아주 따뜻해 보이는 집 안에서 벽난로 앞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것만이 꼭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을 작가는 아주 냉혹하게 냉정하게 또 써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자기 앞에 생을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밀 라자르의 자기 앞에 생. 자, 이 책에 대한 두 분의 추천사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뽑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인생책으로 뽑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아마 남의 인생책이 내 인생책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남의 인생책이 내 인생책이 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은. 네. 이시안 씨는 이게 인생책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네, 인생에 한 번 읽어본 책입니다. 그냥. 네. 솔직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인생책을 좀 발견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좀 알고 그 인생책을 뽑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한 번쯤 읽어볼 책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의미가 있겠네요. 나에겐 인생책이 아니지만 남들이 인생책으로 거론한 책이라면 그럼 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를 알아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할 것이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좁혀서 그 자기의 원가족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거나 혹은 어렸을 때 가족들로 인한 질곡 때문에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은 훨씬 더 넓고 그리고 정말 가능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이 자기 앞에 자기 앞에 여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주변에 있고 내가 정말로 의지해왔고 정말 나를 도와주었던 이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이 독서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책을 읽어나간다는 과정은 결국 자기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참 사고 치고 다닐 때 제 아버지가 그때 사업이 되게 힘드셔가지고 속이 망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야 망한 건 내 인생인데 왜 네가 힘들어하냐. 오,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네. 그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근데 우리 테디의 말발이 유전자의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토요일 2부 북구북구 사랑해야 한다는 문장으로 끝나면서 큰 울림을 주는 자기 앞에 생 북튜버 이시안 씨 그리고 박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Freeway.